네, 내일 자정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놓고 격돌합니다. 라스트 댄스에 나선 메시, 그리고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눈앞에 둔 음바페, 이 두 슈퍼스타 간의 맞대결도 관심입니다. 네, 결승전 전막을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경기 이제 한 5시간 이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맞대결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뭔가 한 세대와 한 세대가 맞붙는 그런 뭔가 설레는 느낌도 드는데 축구 팬으로서 지금 결승전 앞두고 어떤 기분이십니까?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과거이자 현재라고 할 수 있는 리오넬 메시가 있고 예. 현재이자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킬리안 음바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팀이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도 토너먼트에서 만난 적이 있고 그렇죠. 4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물론 무대 자체가 달라졌죠. 이번에는 결승인데 리오넬 메시가 마지막으로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면서 대표팀 은퇴식을 치를 건지 아니면 음바페가 지난 월드컵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오르면서 차세대 스타의 쐐기를 박을지 예. 그 여부가 뭐 관심이 가는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흥미롭고 아마 결승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야기거리는 끊이지 않겠죠. 사실 위원님 이게 메시와 음바페가 너무 대단한 선수들이어서 주목이 돼서 그렇지 사실 모든 선수들이 정말 22명 다 대단한 선수들이잖아요. 전력을 좀 분석해 주실까요? 전력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보다는 프랑스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위에 있다라고 평가하는 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해외 도박사들의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등한 싸움이라고 보고 그래요? 있거나 아니면은 아르헨티나의 또 근소 우위를 점하는 쪽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전력을 살펴봤을 때는 이번 대회 리오넬 메시를 위한 팀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스칼로니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아르헨티나가 가장 달라진 모습이 과거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리오넬 메시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예. 메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나머지 9명의 필드 플레이어를 어떻게 배치해야 리오넬 메시 선수를 극대화시키고 또 상대방들이 메시에 대한 견제가 확실하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때로는 해결사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그간의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보이지 않았다면 스칼로니 감독 부임 이후에는 그 부분이 극대화되면서 대륙 대회죠. 코파 아메리카에서 네. 우승을 차지하고 이번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메시 선수에게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지만 현재 아르헨티나 대표팀 전력을 봤을 때는 메시의 파트너로 출전을 하게 된 맨체스터 시티의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가 예. 또 이번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요. 허리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맥칼리스테르 같은 선수를 적극적으로 기용하기도 하고 또 리오넬 메시의 보디가드, 호이무사, 로드리고 데폴 같은 선수가 그렇죠. 뒤에서 활동량 높여주면서 굳은 일 도맡아주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가지고 있는 전력 자체는 아르헨티나보다는 높다는 편이거든요. 올리비에 그렇죠. 지루 선수를 필두로 해서 음바페가 있지만 반대편에는 또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덴벨레 선수 있고 허리에는 에이스의 역할을 해도 충분하지만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미드필더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있는 앙투안 그리즈만 같은 선수 있고 수비도 라파엘 바란이 계속해서 대표팀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어서 두 팀의 전력은 누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프랑스가 약간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우승컵을 누가 들어 올릴지도 관심이 모아지지만 지금 메시와 음바페 나란히 지금 5골씩 터뜨리면서 대회 득점 공동 선두 또한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결승전, 이제 있을 결승전을 봤을 때 우승컵뿐만 아니라 이제 득점왕 트로피, 거기다가 MVP에 주어지는 골든볼까지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다. 메시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프랑스의 전력도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결승에서 어떤 활약을 누가 더 돋보이느냐에 따라서 돋보이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물론 이 경기에서 누가 더 골을 음바페냐 메시냐 골을 더 넣느냐에 따라서 득점왕은 거기서 이 결판이 나겠지만 네. MVP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건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지 않건 리오넬 메시에게 가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그래요?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음바페 선수랑 리오넬 메시 선수랑 득점이 같습니다. 그런데 도움 숫자에서 메시 선수가 음바페보다 도움을 더 기록하고 있어서 만약에 결승전에서 두 선수가 골을 나란히 기록하지 못하면 득점왕은 자연스럽게 리오넬 메시에게 넘어갈 거고요. 예. 그리고 음바페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승에서 아무래도 활약이 좀 다른 선수 쪽에 간다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걸어온 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리오넬 메시 선수가 이번 대회 지금까지는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MVP를 받기 충분한 활약을 하고 있어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면은 원래 뭐 상이 좀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준우승 팀에게 이 골든볼이 많이 돌아가기도 하는데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리오넬 메시의 MVP 가능성이 크고요. 예.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질 못하고 음바페가 결승전에서 뭘 하질 못했다. 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그래도 골든볼은 리오넬 메시에게 가게 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놓은 것만 봐도 어떤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성공적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대단히 성공적이고요. 그리고 리오넬 메시 선수도 1987년생이잖아요. 예.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미 자신의 견해를 밝혔죠. 이 결승전이 나의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서의 마지막 경기다라고 그렇죠. 공언을 네. 한 상태거든요. 그만큼 결승전을 치열하게 치르겠다는 각오를 표현을 한 건데 지난 월드컵들을 봤을 때는 조별리그 3경기도 그렇고 16강부터 4강까지 걸어온 길 과정 자체가 리오넬 메시 선수는 개인의 어떤 기록에서 나타나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경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예. 이 선수가 왜 축구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인지 그런 평가를 하기에는 아까울 정도의 활약을 이번 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4년 전에도 대결을 했었잖아요. 조별리그 끝나고 16강에서. 그때 경기는 어떻게 흘러갔었나요? 그때는 결과는 4대 3이었는데요. 그래서 경기 스코어만 봤을 때는 프랑스랑 아르헨티나가 역시나 치열하게 다퉜구나. 한 골 차이로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경기는 아르헨티나가 프랑스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경기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초반부터 와르르 실점을 하면서 아르헨티나가 뭘 해보지도 못하고 크게 흔들렸고요. 종료 직전에 겨우 아구에로 선수가 마네골을 터뜨리면서 점수 차이가 한 골이 됐는데 근데 그 경기도 재밌는 것이 경기력이라든가 경기 내용과는 별개로 스코어는 한 골 차이였거든요. 역시 단판 승부는 알 수 없는 싸움이고 좋은 내용을 보여주는 팀이 승리에 다가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판 승부고 알 수 없는 내일이 없는 싸움이라는 점에서 경기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누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느냐 그리고 실수를 줄이느냐 그 큰 경기에서도 이 슈퍼스타들도 실수를 하기 마련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줄여가야만 세계 정상에 오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경기가 진짜 몇 시간 남지 않았잖아요. 뭐 프랑스 대표팀 선수들의 뭐 감기 증상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메시 선수가 어느 정도 좀 부상 통증을 호소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컨디션들 어떻다고 합니까? 프랑스 대표팀은 라파엘 바란 선수를 비롯해서 추아메니 선수도 그렇고 코나테도 그렇고 뭐 킹슬리 코망, 아드리앙 라비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훈련은 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데시안 감독이 선발 라인업을 아마 제대로 꾸리려고 할 텐데요. 문제는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되겠죠. 훈련에 돌아와서 경기에 뛸 수 있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역시 이제 프로 증상을 겪고 났을 때 선수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얼마나 그 전에 몸 상태를 되찾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리오넬 메시 선수는 조별리그부터 계속 햄스트링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몸 상태 속에서도 지금의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될 정도긴 한데 이게 자칫 또 경기가 워낙 경중이 중요하다 보니까 메시 선수가 이제 무리한 동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 수비에 강한 견제에 시달리면서 부상이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르헨티나는 리오넬 메시 선수가 빠지면 이거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상황이라서 리오넬 메시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네, 메시 선수도 홀로 관리를 많이 할 거고요. 크로아티아전에서도 몸 상태는 좋지 않았는데 종료 직전에 그바르디올 상대로 1대1 하는 모습 봤을 때는 리오넬 메시 선수는 지금 가벼운 햄스트링 부상을 겪고 있는데도 자신의 축구를 보여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월드컵 우승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번에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아르헨티나 모두 이제 자국민 감독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프랑스가 이기게 된다면 데시안 감독은 이제 2회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자국 감독이 이제 대표팀을 맡아야만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월드컵에서 네. 깨지지 않은 법칙입니다.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대부분 다 깨졌거든요. 아니면은 뭐 돌발 변수가 나타나거나 하고 있는데 자국 감독 우승의 징크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1934년 그리고 1938년에 이탈리아의 이제 비토리오 포소 감독이 연속으로 우승을 한 이후로 그 누구도 월드컵을 연속으로 제패한 감독은 없었어요. 데시안 감독이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2018년에 우승을 차지하고 다시 한번 지금 정상을 노리고 있으니까 프랑스 대표팀을 지난 4년 동안 잘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데시안 감독에 대한 재계약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결승전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데시안 감독의 이 자리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그것까지도 연결이 돼 있어서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시안 감독은 제가 기억하기로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할 때 우승할 때도 대주장이었잖아요. 지난 월드컵도 우승을 시켰고 이번 월드컵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데 스칼로니 감독과 데시안 감독 이 두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걸 좀 비교를 해주실까요? 데시안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완벽한 전력으로 프랑스를 이끌기는 초반에는 어려웠어요. 부상으로 주축 선수들이 빠지는 바람에 카림 벤제마라는 공격수를 잃었고 그리고 그렇죠. 미드필더에 폴 포그바, 은골로 캉테 같은 선수 잃었고 그리고 4명의 수비진 가운데 부상이라든가 컨디션 저하로 지난 대회 주전 포백을 그대로 이제 가동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4명의 수비진을 꾸리긴 꾸렸는데 첫 경기에서 루카 에르난데스 왼쪽 수비수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네, 그런데 프랑스의 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선수층, 선수가 정말 많고 이 팀은 과연 누구를 월드컵에 데려가야 되나 고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선수층이 참 폭넓은 팀인데요. 왼쪽 수비수가 빠지니까 류카가 빠지니까 동생인 테오 선수가 그 자리를 들어가서 이번 대회를 잘 뛰고 있고 또 모로코와의 경기에서는 첫 골을 터뜨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프랑스는 가지고 있는 전력이 많고 데시안 감독의 최대 장점은 그 선수를 적재적소에 제대로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에 헌신을 할 수 있는 내가 주인공이고 에이스를 할 수도 있지만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성실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 그리즈만이라든가 지루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팀에서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확실한 에이스 음바페가 있고 또 센터 라인에서 헌신을 하는 노장축에 속하는 선수가 있고 또 탄탄한 수비가 있고 그래서 데시안 감독으로서는 그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번 대회 보면은 자신이 구상했던 플랜 A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때 젊은 선수를 과감히 기용하기도 하고요. 뭐 라비오라든가 이런 미드필더들을 기용을 하면서 팀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배치한 공, 이 공을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스칼로니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감독이잖아요. 지금까지 아르헨티나를 보면 메시 선수를 위주로 뭐 아게로도 있었고 테베즈도 있었고 잘 이렇게 기용을 해보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 스칼로니 감독은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하는 스타일인가요?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원했던 결과를 항상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스칼로니 감독의 최대 장점은 그걸 해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해내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를 앞에 두고 메시 선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나머지 선수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여기에 있어서 열려있는 감독이고 그리고 선수들을 잘 배치하고 전술적 유연성이 있습니다. 대회 도중에도 백3와 백4를 오가면서 유연한 전술 운영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미드필더에서 원래 자기가 생각했었던 지난 메이저 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폼을 보였던 선수라고 하더라도 막상 이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시작이 됐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감독들이 그동안 해왔던 선수의 믿음 때문에 그 선수를 벤치로 내리는 이런 선택을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스칼로니 감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회에서도 엔소 페르난데스를 기용한다거나 아니면 맥칼리스테르 선수를 기용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 대회에서 그냥 괜찮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과감히 기용을 해요. 기용을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만들어 놓은 조직을 계속 유지하는 면에서는 스칼로니 감독 역시도 대표팀을 꾸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런 전술적 유연성 이런 것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예, 메시와 음바페, 스칼로니와 데시앙 이 감독 대결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12시에 시작이 되니까 많은 분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위전도 있었잖아요. 모로코와 크로아티아와의 모로코와의 경기였는데 결승골을 넣은 선수가 크로아티아의 이 오르시치 선수. 저는 오르샤라는 이름이 조금 더 익숙하거든요. K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죠. 한때 전남과 울산 현대에서 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중국 무대로 이적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오르샤 선수는 K리그에서도 물론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만 이 선수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크로아티아 대표팀이 되고 월드컵까지 승선을 했으니까요. 이번 대회에서도 선발로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교체로서 계속 좋은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계속 기록을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A매치 두 번째 골이었거든요. A매치 첫 번째 골이 유로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한 골이었고요. 두 번째 골이 이 월드컵 이 골이 모로코에서 두 번째 골이었어요. 모로코와의 3, 4회전에서 터트린 골이니까 중요한 순간에 골을 터트리는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크로아티아는 이제 3, 4위전 1998년에서 다브로 스퀘르가 있을 때 그때 3위를 차지하고 다시 한번 토너먼트 무대에 올라서 3위라는 영광. 토너먼트만 올라가면 이 팀은 3위, 2위, 3위
그렇게 월드컵에서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최초로 4위, 그러니까 모로코도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패하긴 했지만 모로코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축구에 희망을 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모로코가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번 네. 대회 돌풍의 주역이었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잔치, 아프리카의 역사이자 동시에 아랍에서도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모로코가 3, 4위전에서 월드컵의 새로운 역사를 이제 쓰고 싶어 했어요. 3, 4위전에서 유럽도 남미도 아닌 팀이 3위를 차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감히 모로코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만 아쉽게 유럽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모로코는 박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팀은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는 역시 좋은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빅리그, 스페인이라든가 뭐 잉글랜드, 이탈리아 이런 데서 활약하고 있는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역시나 대표팀에서의 관건은 이 선수들이 한데 뭉쳤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느냐거든요. 네. 모로코가 이번 대회에서는 4년 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3, 4위권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지금 선수들의 주축 선수들을 봤을 때는 나이를 봤을 때도 4년 뒤에 있을 월드컵까지도 계속 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요. 모로코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모로코 선수 가운데 뭐 대표적으로 우나이 같은 선수가 이번 대회 신데렐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3부 리그에서 뛰고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프랑스 1부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이 선수가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네. 벌써부터 빅클럽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런 선수들이 어디로 이적하는지 그걸 또 지켜보는 재미도 다가올 이적 시장에서는 또 흥미거리가 되겠죠. 네. 조금 전에 그 영플레이어 짚어주셨지만 사실 3, 4위전에서 가장 주목이 됐던 선수는 또 하나의 라스트 댄서 모드리치였잖아요. 루카 모드리치가 37살이고 지난 월드컵 때 최우수 선수를 받았었는데 2위를 차지했고 이번에 3, 4위전에서 3위를 또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모드리치 선수 은퇴를 안 한다고 밝혔다고요? 모드리치 선수는 계속해서 이제 그만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동료들만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부터 해서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4년 뒤인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모드리치 선수는 이제 좋은 활약을 했고 이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도 계속 자기 그만할 거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달리치 감독이 계속 자기가 이제 크로아티아 대표팀에 있는 한 계속 모드리치랑 함께 하고 싶다 유로도 이런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끝나고 또 모드리치 선수 얘기를 했죠. 당장에 있을 네이션스 리그까지는 계속 하겠다. 근데 그거 봤을 때는 지금의 기량이 모드리치가 뭐 몇 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긴 했어요. 물론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에서 관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네. 것은 있습니다만 그라운드에 있을 때의 퍼포먼스만큼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선수는 4년 뒤에 있을 북중미 월드컵에 나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당장 정말 축구 도사다워요. 2년 뒤에 있을 유로에서 모드리치가 나갈지를 지켜보게 된다면 그 대회에 나가면 월드컵도 물론 41살이긴 한데 지금 뛰는 거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그 명장면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포르투갈과 3차전 승리 직후에 저희도 정말 숨죽이면서 봤던 그 우루과이와 가나전 시청 장면이 명장면으로 꼽혔습니다. 그때 저희도 보면서 굉장히 손에 땀을 쥐고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이제 그 순간 많이 긴장을 했는데 제가 뭐 여기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때부터 가나가 수비할 때는 이제 가나 편, 우루과이가 수비할 때는 이제 우루과이 편 들면서 계속 중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경기를 지켜보는 것도 화면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라운드에서 16강 진출 여부가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선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거는 뭐 짐작기도 어려울 정도잖아요. 네, 그 모습이 역시 외신에서도 좋게 평가가 된 것 같고요. 이번 대회를 수놓은 많은 장면 가운데 저도 선택한 최고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간절함이 모두에게 똑같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태극전사들 이제 소속팀으로 좀 다들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 다 소속팀에 돌아가서 훈련하는 모습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 선수들 아무래도 뭐 좀 체력적으로나 부상도 있었고요. 좀 힘든 기간을 겪은 월드컵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재정비를 한다고 전해지고 있나요? 선수들이 역시 시즌 도중에 월드컵이 치러진 관계로 휴식을 많이 하질 못하고 다시 소속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이탈리아라든가 또 스페인은 리그 시작이 좀 뒤쪽이라서 그래도 선수들이 훈련하면서 숨도 한번 고르고 몸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프리미어리그는 현지 시각으로 12월 26일에 박싱데이부터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참 빡빡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 합류가 됐고 황희찬 선수도 지금 소속팀에 가서 또 울버햄튼은 감독이 바뀌었으니까 네. 새 감독에게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선수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황희찬 선수, 손흥민 선수 다 몸 상태가 좀 온전치 않잖아요. 황희찬 선수는 햄스트링 쪽이 좋지 않고 손흥민 선수는 안면 부상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남은 시즌 관리 잘하고 또 최대한 빠르게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 선수들의 또 다른 활약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